자, 지금 제1강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기서 지금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자 보시죠. 우리 논산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왔습니다. 인구 13만 명이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15개의 읍면동이 있고요. 그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제 13만인데 그 다음 여기서 지금 보시면 특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황 시장님이 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이 시정 철학이 맨 밑에 나왔습니다. 자치가 밥이고 그 다음에 분권이 답이다. 그런 말씀을 평소 많이 하신가 봐요. 아까 이미 말씀이 있으셨어요. 국가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방금 말씀이 주셨지만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러니까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냥 지방정부라고 하죠. 광역정부나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지방자치법 만들어질 때부터 자 지금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조금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책무를 따져보면 국가는 이미 저기에서 자손의 안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 지금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 지금 딱 어제 만 5주기가 됐은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자 304명의 자 지금 인명 손실을 그때 당시 눈으로 이렇게 버젓이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5년 전에 자 어제를 기억하면서 지난번에 또 산불 고성에서 났을 때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행복과 그 다음 저게 나온 바처럼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광역정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이 있고 그 다음 기초가 있는 이유는 바로 제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자유와 그 다음에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30여 년 동안에 자 대통령들의 집권 5년 동안의 국정 철학을 담은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 정부가 지향했었던 어떤 국정 철학이 나름대로 전부 다 스며 있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서 문민정부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국민의 정부 그러면 다 아시는 바처럼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서 국민 성공시대를 부르짖었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자 MB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국민행복시대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였었죠. 그리고 국민주권시대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그런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국민주권시대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우습기도 해요. 왜? 우리가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제1조 2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다 같이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누구에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가 분명히 거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를 집권 5년 동안의 이제 국정 철학이 담긴 그런 슬로건으로 여기에서 이제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주권 시대에 자, 이 내용이 포함하는 그런 뜻을 속내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주권자고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 논산시의 경우는 15개 읍면동에서
이제 474개, 475개의 마을자치회가 조성이 되어서 정말 전국에서도 모든 이 자치분권의 가장 메카가 아닌가, 가장 정말 모범답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분권이 이제 조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도시로. 자, 그 다음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지금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5억 1천만 원을 자 지금 모든 그 마을자치회에다 다 내려주고 그 다음 거기다 플러스 약 한 7억 정도 해서 12억 13억을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거기서 결정하고 하는 그런 분권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동네, 바로 논산시. 동의하시죠? 멋지십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자치는 이 세 개 이 단어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국민주권주의예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 놔두고 사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나 고민들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해방 이후에 정말 앞만 보고 그 다음에 경제 제일주의로 달려오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그 고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 앞만 보고 오로지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경제 제일주의로 달려오다 보니 오늘에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정말 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자치와 분권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이제 그러던 끝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날 선거에 의해서 5월 10일 날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이 바로 됩니다. 이제 그때에 10월 달에 여수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날 제5회 기념행사에서 엄청난 그런 이 선언을 하셨죠. 바로 여기에서 뭐냐면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지방선거 6.13 선거 있었습니다. 이때 원래는 개헌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해서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헌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런데 잘 사는 데는 재정 자립도가 엄청 높아. 근데 약간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는 같은 예를 들어 충청남도 안에서도 그 다음에 같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안에서도 엄청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그러니까 각 지방이 기초정부든 광역정부든 이제 재정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방분권을 하겠다. 뭘 통해서? 이제 개헌을,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제 거기에서 여수에서 2017년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치분권 로드맵을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하겠다. 그 다음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입으로 자치입법.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권 하면 다 같이 어디에만 전적인 권한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국회에만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광역정부 안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거기에 의회가 있거든요. 광역의회 의원들은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조례 정도는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입법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의 권한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치 입법권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자 지금 자치행정권을 주고 지금 뭐 모든 것이 우리 여기 공무원들 1000명이 가까이 우리 논산시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디에서 모든 그런 총괄 오더를 받아가지고 하냐면 바로 행안부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기 지도 편달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없이 지역이 제대로 정말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치행정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자치재정권 제일 중요하죠. 자치재정권. 그 다음에 자치복지, 자치조직권. 이 네 가지의 권한을 이제는 헌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2017년 10월달 여수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는 전체 비율이 몇 프로냐면 다 같이 80% 정도. 80% 대, 그 다음에 지방세 비율이 20% 돼요. 그러니까 80대 20이니까 균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국가는 되게 부자예요. 근데 지방은 사실 보면은 다 대단히 가난하다. 그래서 지방이 돈을 쓰려고 해도 항상 어디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가냐면 다 같이 이제 정부로부터.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입으로 80대 20의 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이제 임기 동안에 70대 30을 하고 마지막은 60대 4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지방 분권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위스라는 독일이라든 영국이라든 프랑스라든 미국을 보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대부분 비슷해요. 50대 50 정도. 아니면 49대 지방세 비율이 더 많을 수 있어, 스위스 같은데. 근데 우리는 80대 20이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모든 재정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다 같이 중앙정부에, 중앙에 가요. 그렇게 중앙은 부자예요. 모든 것이 국가 중심이에요. 이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제는 어디 중심으로 다 같이 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재편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서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그런 부분일 거예요. 2018년도 충청남도 본청 및 15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 충남 본청은 32.7%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르르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 평균은 53.4%. 서울시 본청은 보시죠. 다 같이 여기에 몇 프로입니까? 82.5%. 서울시는 엄청 부자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 그 정도로 편차가 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광역 정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균형적인 재정 자립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그다음 특히 여기서 보면 저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죠? 반면 서울시 같은 건 82.5%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편차가 여기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말씀 나온 논산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런 단어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보면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저러한 표현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바로 이 여기에서 자치분권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지가 정확하게 몇 년 됐냐면 3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80대 20의 중앙집권 그런 국가예요. 근데 중앙집권이라고 2019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모든 권한이, 모든 재정이 중앙에 국가에만 몰려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지금 올려놓고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분권을 전략적으로라도 우리 가까이 정말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자치분권 시대에 있을 때에 다 같이 주민 중심으로 가요. 주민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국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디로 오느냐면 또 이제 주민 그 다음에 지방 중심으로 가요. 결국은 주민이 살아야 되고 주민이 살게 되면 또 무엇이 사냐면 지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서 자 개개인의 주민 그 다음에 여기서 주민주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일상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서처럼 마을자치, 동네자치, 지역자치 이러한 자치의 어떤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발전 중에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
이 자치분권 시대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국가가 한마디로 통치 상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는 협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관 중심의 어떠한 통치 스타일이었었다면 이제는 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중앙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국가 중심이었었다면 여기서는 지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외에서 참여로,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 시대가 바로 우리 논산시에서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국가 삶과 거의 한 7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지방을 갖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정말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중앙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중앙에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는 없고, 이제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키우는 거냐면 다 같이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작은 꽁들을 위로 계속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중앙이 뭔가 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의 사회, 그 다음 지금 지방세를 가지고서는 거의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러한 오늘의 지방 재정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이제 분권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방이 전국에 광역 1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정부가 지금 이제 226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 광역도 달라요. 자, 그런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 특징도 다르고 그 다음 그 내용도 다르고 거기에 어떤 자원도 다르고, 그렇다면 지방이 지방마다 고유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정말 자부책을 마련해 본다라면 바람직할 텐데, 중앙에서 가장 뭐랄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에 자치분권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미흡한 실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자치분권이 잘 되는 나라들, 일본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스위스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 이제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들을 봤을 때에 자치분권이 잘 되는 나라들은 첫째 뭐가 되냐면, 첫째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치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시시콜콜하게 보도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정쟁에 휘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것이 별로 보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분권이 잘 되는 곳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정치로부터 스트레스를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어쩔 때는 막 욕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권력이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치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정치 벌써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벌써부터 총선 1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누가 어디에서 나오고 저쩌고 뭐 아주 복잡하잖아요. 우리를 자꾸만 신경 쓰게 하는데 이제 조금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처럼 정말 자치분권이 잘 되면 우리는 그렇게 정치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잘만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잘 안 돌아가니까 자꾸만 그런 건 뉴스거리가 되고, 그 다음 모든 것은 중앙으로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 우리 일상이 거기의 어떤 동작 하나, 말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희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엇갈리는 그런 일상을 보면서 참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러면서 특히 그런 이 자치분권이 잘 되는 나라에서의 특징을 보면 자치와 참여가 참 잘 돼 있죠. 특히 참여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이게 저는 제일 저로서 갖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3만 저게 딱 넘어섰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3만 부를 조금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 저기 보시죠. 공동체 지수도 OECD 35개 국가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제
이 보면 1950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번주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 공동체성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친인척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공동체성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농번기를 할지라도 일손을 놓고 그분에 대한 망자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자 지금 일손을 놓고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자 이렇게 3일장을 치를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폐쇄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자 무연고 사망자들이 이렇게 5년 새에 2배로 껑충 뛰어 있고요. 지금은 부모 노릇도 사실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그리고 무병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대접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자 지금 이것도 그러고 국가 경쟁력도 보면 여기서 자 지난 2013년부터 여기 2017년까지 자그만치 4년 5년 동안 26위로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2018년도에 15위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알고 보니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채점하는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도에 껑충 뛰었다 15위로. 근데 평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보면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낮아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저기서 보시는 바처럼 전부 다 3%대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3%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7%대 훨씬 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IT가 지금 현재 죽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얼마만큼 높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는 시한폭탄에서 가계비 대출 1,500조입니다. 1년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476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예산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지는 그런 빚이 저렇게 높고요. 그래서 저 1,500조가 지금 우리들의 이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무게감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출생아 수를 봤을 때도 자, 2018년도에 1인당 출생률이 저게 보시는 것처럼 0.97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은 일본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유사일에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앙 집권이 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허수일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죠. 자,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가지고 1차, 2차 해서 지금 12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이 작년까지 135조를 쏟아부었어요. 135조. 그러면 이 135조를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 될 텐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35조를 퍼붓고도 예산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제도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 중앙 집권의 허수는 저는 바로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국의 이제 기초 정부에게 226개에게 한 1조씩만 딱 줘보는 거예요. 아니면 7천억 정도만 딱 줘보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서만 이 책상 위에서만 이러쿵저러쿵 아이디어 내가지고 자 지금까지 135조를 퍼부은
그런 출산율 제고 정책 지금까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권이 되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26개의 기초 정부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상명하달식으로 내려보내는 그러한 이 정책은 이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정말이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이 주인인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치분권이 가장 중심일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 나왔었던 문재인 정부의 100대 지금 그 공약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몇 번째에 이 자치분권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다음에 여 맨 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제대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이 두 곳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례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었지만 2003년부터 자치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근데 여기서 보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공식적으로는 여기 2016년 1월 22일 날 전국에 자 지금 23개의 광역 기초정부 단체장들이 여기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39개 지방정부, 그러니까 광역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와 분권의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의 이렇게 그 수위를 본다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자 지방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선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오늘의 이제 자치는 사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다 상당히 조금 열악한 상태죠. 네, 특히 여기서 지방자치는 나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민자치는 진짜 걸음마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자치가, 주민자치가 아주 필수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광역이든 기초든 이 많은 그런 정부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고요, 분권화가 되고요, 그 다음 많은 권한들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십니다. 공무원 선생님들은 공무원 시험 보실 때 분명히 행정학 보셨을 거예요. 행정학. 그리고 여기에 많은 우리 자 분들께서 행정학과 출신이 있으실 겁니다. 행정학을 공부하실 당시에 혹시 주민자치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뭐 얘기냐면 우리가 지방자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치에는 하나는 여기에서 단체자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자치는 오로지 단체자치만을 강조해요. 단체자치는 뭐냐면 수직적인 자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광역과 그 다음 기초와 읍면동 네 곳이 가장 중요한 재정, 그 다음 예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인사 조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무, 뭐 이런 것에 대한 위아래의 배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업무 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체자치,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중에 단체자치로만 똘똘 뭉쳐서 이해되는 부분이 우리 한국의 이제 행정학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직적인 자치는 항상 중앙정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치하는 국가 형식의 스타일.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치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단체자치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대한민국은 단체자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다 같이 무슨 자치? 다 같이 주민자치입니다.
수직적인 자치보다 더 중요한 건 수평적인 분권이. 수평적인 분권. 아까 우리 황 시장님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내려주고, 예, 공무원들에게 내려주고 주민들에게 내려주고 밑으로 권한을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우리가 정치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물론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렇듯 자 주민세 개인균농분 5억 천을 자 지금 475개의 마을자치로 내려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7억까지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모험이에요. 모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고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거기서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 권한을 쥐고, 근데 권한을 줄이면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면 다 같이 책임이 따라요. 책임. 바로 이제 이게 직접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대다수 곳에서는 권한을 줬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따라가냐면 다시 한번 책임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우리 논산에서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우수 사례로, 모범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여기서 단체 자치는 엄청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에 단체 자치가 거의 99%였어요. 주민자치는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2019년을 살아가면서는 단체 자치보다 더 중요한 게 다 같이 자 지금은 수평적인 분권이 무슨 자치라고요? 주민자치. 그러니까 단체 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을 위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준이, 주민들의 민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가야 돼. 우리 논산시처럼. 그래야지 시장님이 이걸 내려줬을 때 이 주민들이 그것을 자 지금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가면서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이제 배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제 제도자치라고 하는 단체자치, 자 지금 그런 중심에서, 그러니까 행정 중심에서 자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같이 생활, 그 다음에 마을, 동네, 자 안희정 지사님이 얘기했었던 동네자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논산에서 얘기한 마을자치, 전부 다 현장으로 가는 생활자치, 주민자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다 같이 어른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대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한 봉사자에서 지역에서 어떤 그런 그 갈등에 있어서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주민들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제 주민자치가 대단히 필수적이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에 주민자치의 민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농경사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게 보시는 것처럼 산업사회도 있고 지식정보사회도 있고,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오지시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모든 변화를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겪어왔지만 이게 대한민국 2019년에서 지금 함께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더욱이 이제 남북한, 그 다음 북미,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일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의 변화는 지난 30년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증유의 변화다. 여기에서 자 미증유의 격변기. 미증유는 우리가 역사를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정말 격변의 시기를 우리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자 지금 5,200만, 5,300만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74년 동안 우리가 자 굉장히 얻은 것이 있어요. 이만큼 부유해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 인천공항 들어올 때 엄청 애국자가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정 서비스가 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고맙지만은 또 잃어버린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뭘 놓쳐버리냐면 요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웃을
자, 지금 뭐 이렇게 알고 지낸다든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든가 형제 간에 무슨 뭐 오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놓쳐버린 부분이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특히 미래 사회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몸보다는 목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보면 걱정스럽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 미래 사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를.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자치 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민자치가 조금 나오는데요. 주민자치는 이미 다 우리 마을자치를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에서도 이 자치의 메카, 그 다음 자치의 1번지를 우리가 논산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주민자치센터 정부에서도 이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서요. 그 다음 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만들 당시에도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어정쩡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막 전락을 해버린, 그 다음 문화여가 프로그램 성인 여성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교육시설로의 주민자치센터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논산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하지만 아무튼 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금 정확하게 20년 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사실은 자치의 어떤 그런 현장으로서 주민 참여를 일궈내는 그러한 제도로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주민들 대표기구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구로 준관변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 20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6가지 기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민자치 기능이 생략된 채 거기서 문화여가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주민들 참여를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주민자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려도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제 3,503개의 읍면동이 전국에 있어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82% 정도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나머지 18% 정도, 약 한 800군데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 왔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골치 아프다, 별로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궁극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넘어가면 사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회의 하는 정도고, 그 다음 별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도 상당히 편차가 크죠. 읍면동별로.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 기능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관에 예속된, 그리고 관에 다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 소속하에 전국의 주민자치회로가 3,503개 중에서 그중에서 한 2,8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60개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현장에서 자치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서 주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조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회의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의 자문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참여에 대해서 일단 그런 그 공감을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자치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자치도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없는 그냥 위원회 정도로만 머물러 버리는 오늘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라디오에서 이제 그 굿모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야 굿모닝? 손자야 굿모닝이 뭔 말이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손자가 하는 얘기가 예. 아침 인사인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오랜만에 할머니한테 좀 만석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할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할머니를 보고 자 할멈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굿모닝 했어요. 굿모닝? 굿모닝? 이제 할머니의 답변이 뭐라 그랬을까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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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근데 우리 모두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정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초점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그러거든요. 할머니의 관심은 항상 밥 아니면 국.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이란 주민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여기서 분권이라고 하는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9월 11일 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뭐 하는 거냐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민이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자치를 하면서 전체 475개의 마을자치회의에 거기에 관여되는 위원 수가 몇 명? 2,555명? 맞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2,555명 아니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뒤에 나와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인구 13만 명 중에서 그 많은 숫자들이 자 함께 이렇게 자치회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을 13억어치를 주민참여 예산 그 각 읍면동의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결정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주민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게 보시는 것처럼 무슨 주권? 다 같이 주민주권이에요.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서 투표를 하면서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이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24시간을 지역에서 살아계시면서 움직이시면서 내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그래서 주민총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한 직접 발의를 주민들이 이제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민 소환 감사 청구권,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주민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현되는 그런 게 바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안에 다 담아져 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리고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논산시 같은 경우는 2013년 이제 6월에 전국의 행자부 밑에서 31개 읍면동이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가면서 시범사업을 주민자치회로에 전환을 할 때에 벌곡면에 주민자치회가 그때 이제 시범사업을 했었죠. 그때의 이제 6월 27일 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출범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해서 2018년 1월 달에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지금 4월 4일 날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전부 다 자치 분권을 위한 어떤 그런 절차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놀랍고요. 자,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이제 3군데 가져왔어요. 3군데 가져왔는데, 주민자치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역사상 최초로 어디냐면, 지금부터 약 한 2100년 전에 요게 보면 고대 그리스라는 데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 그때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 하나의 국가예요. 도시국가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쟁을 많이 하던데 국가가 없으니까 맨날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강해야지만이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었어요. 그때 이제 아테네에서는 인구가 10,000명이에요. 인구 10,000명인데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인구 10,000명 중에 뭘 어떻게 하냐면 추첨을 통해서 6,000명이 주민총회를 해. 이게 바로 오늘날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가장 효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약 한 2100년 전에. 놀랍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10,000명 이내의 사람들, 6,000명이 어떻게 거기서 마을총회, 주민총회를 했을까? 그런데 추첨을 통해서 10,000명 중에 1년에 몇십 번을 하냐면 40번 정도래. 40번 주민총회를. 그리고 사람들이 쭉 가운데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한가운데서, 그때는 과학적인 무슨 방법도 없고 그랬는데, 한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면 6,000명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장소에서, 그래서 원형 경기장 비슷한 거겠죠. 거기에서 지금 6,000명이 어떻게 들어가냐? 추첨을 통해서, 추첨 뺑뺑이를 통해서. 이게 이제 민주적인 방법인 거예요. 뺑뺑이를 통해서 6,000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6,000명이 안 들어가면, 난 이번에 못 들어가서 여기 추첨이 안 됐으니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해서 특히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의장은 매번 그 주민총회가 열리는, 그걸 민회라고 하는데, 민회가 열리는 매번 그 민회 의장을 새로 뽑았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민회 의장을 맡겨놓으면 거기서 권력 속성상 오염되고 부패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매번 새로운 분을 그 민회 의장으로 모셨어요. 놀랍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10,000명의 지금 민회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어땠냐면, 여기 500인 평의회도 있었고요. 네, 운영위원회 비슷한. 그 다음에 50인 위원회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 논의하는 내용들은 여기 제일 중요해. 공공질서 유지. 그러니까 풍기문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윤리적, 비도덕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재정 정말 중요하죠. 세금을 얼마나 내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외교, 과세, 도편추방은 우리 중요한 회의 자료를 다른 저쪽의 도시국가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런 경우는 추방을 시켜버려요. 이런 것까지 그 민회에서 다 소소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주민자치, 마을자치 효시다. 몇백 년 전에? 2100년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옛날에 민회가 열렸었던 그리스 아테네 그 장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상 우리 논산시도 그런 주민총회와 더불어서 이제 마을 계획 얘기할 겁니다. 마을 계획이 맨 처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970년, 80년대,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항상 무엇이 있어야만 사진을 찍었었죠? 카메라 찍으려면 항상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필름이 있어야 돼. 필름. 36판 아니면
24판. 이제 그런 필름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 어디가 있냐면 다 같이 요게 보시죠. 어디가 있어요? 다 같이 코닥이에요. 코닥. 그런데 미국의 뉴욕 옆에 여기에서 지금 유명한 로체스터시는 인구가 20만 명 넘어서요. 근데 그 시에 가장 정말 얼굴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유명한 회사가 바로 코닥 본사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로체스터 하면 코닥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나오는 바시롬이라든지 제록스라든지 유명한 그런 세계 굴지 회사들이 여기에 본부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닥이 망하니까 우리가 필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휴대폰 나오면서 90년대 이후 들어서. 그러니까 코닥이 망하니까 그냥 줄도 사놔버려. 이 도시에 있는 이 로체스터 시에 유명한 시장이 누구냐면 여기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다 같이 무슨 시장입니까? 존슨 시장이에요. 존슨 시장은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니까 인구가 다 이렇게 비어버린, 그러니까 20만에서 거의 한 12, 3만 정도로 한 3분의 1이 다 동공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이 로체스터 시에 자 지금 시장으로 입후보한 존슨 시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94년부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을 활동가였어요. 내가 로체스터 시를 한번 재건해 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 지금 94년부터 2006년까지 3선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로체스터 시를 성공 재건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자 우리 같으면 시장이 발벗고 뛰려고 그러면 막 예산 지원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이 로체스터 시를 여기서 지금 몇 개 구역으로 나눴냐면 1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옛날에 이렇게 형편없었네. 요게 한가운데 있었던 데가 여기 지금 보면 뭐 그 코닥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10개 시로 딱 나누었어요. 바로 10개 구역 대표들을 거기에서 이제 MBN이라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살린다.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내려줘요. 그리고 시장은 관계자들과 가가지고 예산만 지원해줘. 당신들이 주인이요. 이 권역을 10개를 나눴으니 10개를 여기서 A, B, C, D 거기 10개를 나눠가지고 A에서는 무엇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재건을 해보겠습니까? B에서는 뭘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주인이니까 제일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던 끝에 어디에서는 자 주민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빈집을 수리해서 우리는 하숙을 한번 해보겠어. 우리는 여기서 학교를 만들어 보겠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시농업을 한번 해보겠어. 여기에서는 뭐 플리마켓처럼 뭘 해보겠어.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서 12년 동안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자 지금 필요한 예산만 시장이 내려주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성공하도록 하였으니 그런 다음에 로체스터 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죠. 결국 자 뭐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인이 시장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나 다 같이 주민이 돼야 돼. 주민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운동을 했었던 그때 뭐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존슨 시장 모셔다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마을 계획이 여기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정부,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다. 여기서 이제 다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말 마을 계획의 성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이 존슨 시장이 몇 번 왔다 갔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주민이 주인이 돼서 일구는 그런 지역은 살아나요. 왜냐하면 단체장님은 일단 임기가 끝나면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주민이 되거든요. 주민은 계속 거기 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그 자치분권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스위스는 보시는 바처럼 이제 구가 있어요. 구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자치정부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칸톤이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이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곳 하나를 가져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글라로스 구예요. 칸톤이라고 하는 인구가 38,000명의 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자,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주민총회를 해요. 주민총회를. 우리도 여기서 지금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결정이 되고 그러라고 보지만은 여기 보면 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GMO 유전자 조작식품을 수입을 할까 말까 이걸 전부 다 누가 하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죠. 정부가. 근데 이런 것조차도 누가 하냐면 여기는 전부 다 주가 해. 주가. 네. 이게 이제 분권이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2016년도 우리는 주민세 개인교통을 위해서 전부 다 밑으로 내려주지만 여기는 주민세도 역시나 매년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세법의 변화, 자연보호 구역 내에 통행을 하게 할지 말게 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요게 역사가 지금 몇백 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해가 주민총회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구청 앞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옛날에는 저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 90%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비가 오고 그러면 조금 5-6시간 걸리니까 조금 저조하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조금 높고 참여율이 근데 여기에서 그 나라는 그게 스위스는 국민투표 참여 그 투표율 몇 세 이상이냐면 18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주민역의 총회, 마을 총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연령은 16세로 거기서 정해. 혹시 뭐 어디는 15세로도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자 저기에서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주민총회 관계자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시청의 이제 관계자들이겠죠. 자 관계자들 이렇게 보면서 요게 보면 찬성 뭐 어떤 때는 노란 종이 주고 어떤 때는 파란 종이 주고 어떤 때는 반대 붉은 종이 주고 여기 지금 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 반대 특히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자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도 이 부르카를 이슬람교의 강경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에요. 여성들이 입는 옷. 근데 부르카는 이 여권 사진 찍을 때도 눈을 안 내. 조금 보면 좀 무서워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걸 입고 다니면 이제 벌금을 내면 혐오감을 준다고 그래서 300유로씩을 아버지 입고 다니도록 한 아버지나 남편이나 오빠나가 돈을 내도록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저런 부르카를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법으로 국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각 주 칸톤에다가 이걸 일임을 했어요. 당신들은 각 주마다 결정을 하셔. 이것이 자 지금 부르카 금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여기 자 지금 이 그 글라루스에서는 반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르카를 입으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입지 말라 그랬을까요? 입으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것은 문화의 차이고 관광진 우리에서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을 하는데 옷을 입고 안 입고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자 부르카 금지를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보시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자 지금 유전자 조작식품을 찬성할까 반대할까 저것도 저기에서 결정하고요. 아까 말씀 나온 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논산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엄청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마을자치회를 만든다 전국에서 최초 그 다음에 동고동락 논산시 네 자료를 제가 그래서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자치분권 시대에서는 사실 개인에서 지역의 주민으로 주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자 거의 제가 마지막 뭐냐면 제가 오늘 고민해 보시라고요. 자치분권에서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8사단 오뚜기 근데 정답이에요. 오뚜기예요. 이제 오뚜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 것은 바로 무게중심이 그렇죠.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중앙에만 모든 것이 국가 중심으로만 되어 있었던 중앙집권의 형식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다 같이 지방분권으로 넘어가야 되고 균형이 있는 균형적인 지방분권으로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분권으로 가려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더 먼저 된다고? 자치가 돼야 돼요. 자치 역량의 민도가 주민들이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산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을자치의 선봉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상체 고도 비만의 중앙집권인 그런 나라로서는 더 이상 후퇴는 허락하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주인이 돼서 다 같이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여기서 무게중심이 맨 아래 이 오뚜기처럼 우리가 밑에서 민도를 높이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공을, 작은 공들을 막 쏘아 올리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자치분권이 잘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글 검색하고, 누구는 네이버 검색하고, 누구는 해서 지금 제일 빨리 길찾기를 통해서 가장 단시간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은 머리에 뭔가 변죽을 올리셨으니까 그 다음에 손과 발로, 그 다음 가슴으로까지 실행력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손님이 왔어요. 방석 주세요. 그런 사람은 손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인지 아니면 손님인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시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참여하는 자는 누구요? 주인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손님이다. 논산시 마을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아주 황씨님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자치분권의 대가들, 전문가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